제1화 혼란의 서막 하늘이 기운다. 부한 말기 제국의 기운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황제는 이름뿐인 존재가 되었고 실권은 궁중의 환관들과 외척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집상시라 불리던 환관 집단은 탐욕과 사치로 궁중을 좀먹었고 백성들은 세금에 허덕이며 들끓는 민심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다. 백성들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기근과 전염병이 번지고 관리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다. 농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도사 장각이 나타났다. 그는 신비한 약초를 섞은 부적을 나누어주며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기적처럼 병을 고치고 미래를 점치는 그에게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장각은 말했다. 이 썩은 세상을 뒤엎고 새 시대를 열겠노라고. 장각의 외침 아래 백만의 백성들이 황건을 머리에 묶고 봉기하였다. 그들은 황건적이라 불렸다. 그들의 외침은 대지를 뒤흔들었다. 황건적의 봉기는 빠르게 번져갔다. 백성의 분노가 칼이 되어 황실에 들이닥쳤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조정은 여러 지역 장수들에게 구원병을 요청했다. 이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다. 조조, 유비, 관우, 장비.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혼란에 맞섰고 그들의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이끌고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서로를 형제로서 지키겠노라 맹세했다. 유비는 황건의 난 진압에 참가했다. 그는 관우와 장비를 이끌고 백성들을 해치던 황건적 무리를 깨부수며 영웅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황건의 난이 가까스로 진압되자 다시 조정은 어지러워졌다. 그러나 그 어지러운 속에서도 분명한 흐름이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 영웅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 제2화 불꽃 속의 영웅들. 황건적의 봉기가 진압되었다 해도 나라가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조정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고 민심은 이미 떠난 뒤였다. 전국 곳곳에서 도적이 일어나고 잔존한 황건의 무리는 각지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 무렵 위대한 전략가이자 야심가였던 조조는 조정의 부패를 눈으로 확인하고는 마음을 굳힌다. 나라를 바로 세울 자는 나뿐이다. 그의 눈은 차가웠고 머리는 이미 수백 걸음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편 유비는 전장에서의 공모로 작은 현의 현위가 되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벼슬은 있었으나 재산은 없고 백성들은 굶주려 있었으며 그의 이상은 조롱거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관우와 장비는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켰다. 세 사람은 밤마다 다가올 세상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며 다시 칼을 갈고 있었다. 장각 사후 황건의 잔당들은 크고 작은 무리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군벌을 자처하며 지방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탐관오리들과 결탁해 민중을 착취했다. 이 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장수들이 있었다. 유언, 손견, 원소, 동탁. 역사의 거대한 물결이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장안에서 조정을 틀어쥔 자, 동탁. 그는 스스로를 황제의 보호자라 칭하며 군사를 일으켜 궁에 입성한다. 그리고 어린 황제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꼭두각 시인 소재를 옹립하였다. 동탁의 폭정은 거칠 것이 없었다. 백성들은 그를 호랑이보다 무서운 자라 불렀다. 조조는 동탁의 행위에 격노하였다. 그는 암살을 결심했지만 실패하고 도망자가 된다. 이 사건은 조조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 이제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 피로써 새 시대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원소를 중심으로 한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된다. 18명의 제후들이 모였다. 그들의 이름은 서로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폭군 동탁을 몰아내자. 조조는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군사를 이끌었고 손견은 뛰어난 용맹으로 선봉에 섰다. 유비 또한 군사를 이끌고 참전한다. 비록 병사도 적고 장비도 부족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불타올랐다. 이 전쟁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 각자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운명을 건 싸움이었다.
동탁은 수도를 불태우며 후퇴했고 연합군은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와해된다. 그러나 불꽃 속에서 불타는 검을 움켜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누구도 아직 영웅이라 불리지 않았지만 분명 그들은 점점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3화 제갈래길. 하나의 운명. 불타버린 수도, 불타는 심장들. 동탁의 폭정과 수도의 불길은 연합군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누구도 명확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전쟁. 그러나 그 불꽃 속에서 몇몇은 더욱 단단해졌다. 조조는 패배 속에서도 무너지는 조정을 목격하며 더욱 강하게 다짐했다. 이 세상을 새로 써야 한다. 그는 북으로 돌아가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야망을 감출 생각이 없었다. 한편 유비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음을 절감하면서도 자신과 같은 작은 이들이 모여야 큰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는다. 내게는 권력이 없지만 사람은 있다. 그의 곁에는 관우와 장비, 그리고 점점 그를 따르는 인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견. 그는 남쪽 강동으로 돌아가 전장에서 얻은 명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가문을 일으킬 기회를 잡았다. 우리 손씨 가문은 반드시 강동의 호랑이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조조, 유비, 손견은 각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직 서로를 경계의 대상도 경쟁자도 아닌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이 세 사람의 길을 하나로 향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조조는 조정의 허수아비 황제를 이용해 정통성을 쥐고자 했다. 유비는 백성의 고통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나누며 민심을 얻으려 했고, 손견은 강동의 부국강병을 통해 무력으로 질서를 세우려 했다. 그들의 선택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같았다.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신념. 나라 안팎은 여전히 전란의 소용돌이 속이었다. 서쪽에선 마등과 한수 등 변방 세력이 꿈틀대고 있었고, 북쪽에선 원소와 공손찬이 충돌하며 점점 패권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었다. 남쪽 강동엔 손씨 가문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중앙에선 조조가 천자의 이름을 빌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유비는 여전히 작고 초라한 세력일 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엔 꺾이지 않는 이상이 있었다. 어떤 이는 무력으로, 어떤 이는 혈통으로, 어떤 이는 민심으로 길을 만들고 있었다. 조조는 지혜와 결단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켰고, 손견은 과감한 공격과 용맹함으로 적을 압도했다. 유비는 진심과 눈물로 사람을 얻었다. 그들의 길은 서로 달랐지만 언젠가는 만날 것이었다. 그 교차점이 언제일지, 어디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운명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전장은 넓어졌다. 황제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니었고, 백성은 더 이상 조정을 믿지 않았다. 누가 이 혼란의 시대를 끝낼 것인가? 그 해답은 아직 멀었지만 그 길 위에 조조가 있었고, 유비가 있었고, 손견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엔 조용히 거대한 전설이 따라붙고 있었다. 제4화 핏빛 맹세. 붉은 물결의 난방. 전장의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채 손견은 남쪽 땅 강동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작은 장수가 아닌 한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군웅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었다. 그는 전장에서 얻은 명성, 그리고 패주 동탁에게서 되찾아온 전한의 옥새를 가지고 있었다. 이 강동의 미래는 내 피로 물들여서라도 개척한다. 손견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를 따르던 병사들과 장수들, 그리고 어린 아들 손책은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손견이 손에 넣은 전한의 옥새는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늘의 증표였다. 그는 그 옥새를 조정에 바치지 않고 자신의 가문에 숨겨 보관했다. 이 옥새는 언젠가 우리 가문이 이 땅을 지배할 때 그 정통성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의 아들 손책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부친의 불꽃 같은 야망이 서려 있었다. 그의 미래 또한 피의 맹세와 함께 운명을 정해놓고 있었다. 강동은 풍요롭고 넓은 지역이었다. 중앙 조정의 통제가 약해지고
곳곳에서 도적과 지방 세력들이 힘을 키우고 있었다. 손견은 먼저 이 땅의 혼란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그는 용맹하고 신속한 진압 작전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스스로를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게 만들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다. 이 땅을 지킬 힘, 그 힘을 이끌 정당한 의지다. 그가 전투에서 보여준 결단력과 통솔력은 단순한 장수가 아닌 지역을 통일하고 안정시킬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손견은 강동에서 새로운 세력을 규합했다. 젊고 패기 있는 장수들, 그리고 뜻을 함께한 문사들이 그의 곁에 모였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이상을 위해 맹세했다. 조정은 썩었고 백성은 방황한다. 우리의 검은 그들을 위한 길을 연다. 그 맹세는 단순한 충성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핏빛 맹세였다. 그러나 손견의 눈에는 언제나 한 가지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옥새를 가진 자는 반드시 주목받는다. 조조는 움직이고 있었고 원소는 북부에서 기반을 넓혀가고 있었다. 언젠가 이들은 강동을 향해 손을 뻗을 것이다. 손견은 그 전에 강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가문을 지킬 힘을 길러야 했다. 그는 한밤중 작은 등불 아래 옥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옥새가 우리를 살릴까? 아니면 죽일까? 그날 밤 어린 손책은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언가 말없이 느꼈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그러나 그 또한 결심했다. 아버지가 세운 이 뜻을 내가 잇겠습니다. 핏빛 맹세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강동의 물결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운명의 유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오와 강동의 결애, 총나라의 유비는 의형제 관우와 장비를 잃은 뒤 슬픔을 사귀며 조조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찬중 지역에서의 갈등과 남만의 반란으로 인해 유비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렵 강동의 땅 오나라, 그곳에는 강한 기세를 타고 떠오르던 젊은 영웅 손권이 있었다. 아버지 손견의 뒤를 이은 그는 경 손책의 유산을 지혜롭게 다듬으며 자신만의 강동 정권을 구축해가고 있었다. 손권은 조조의 군세가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주군들과 장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조조의 군이 이미 80만이라 합니다. 우리 강동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의 중신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렸다. 조조의 세력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은 곧 자살행위라 여긴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장군 주유가 나섰다. 대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조조의 병력이요, 하지만 그 병력은 북방에서 모은 군졸들일 뿐입니다. 수전수의 짠에 능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강동 수군의 우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의 강직한 논리에 손권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나는 조조에게 굴복할 뜻이 없다. 우리는 싸울 것이며 강동을 지킬 것이다. 결의는 빠르게 행동으로 이어졌다. 주유는 유비의 책사 제갈량을 강동으로 초대해 동맹을 제안했다. 제갈량은 유비를 대신해 손권과 회동했고 그 자리에서 손권의 결의는 굳건해졌다. 제갈 공명이 말하길 조조는 의리를 저버리고 천하를 농락하는 자, 그에게 나라를 넘긴다면 백성이 울 것입니다. 이윽고 손권은 조조와의 결전을 결심하고 주유와 노숙, 황계, 감령, 능통 등의 장수를 불러 전략을 세웠다. 장강 장지양 물결 위에서 펼쳐질 적벽대전, 그 기운은 이미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손권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조조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나는 꺾일 생각이 없다. 강동의 피가 마르기 전까지 나는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그렇게 강동의 불꽃이 타올랐다. 삼국의 운명을 바꿀 전쟁의 서막이 이 순간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제6화 적벽의 불꽃. 서기 208년 겨울, 장강 위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찬 바람이 불어오는 물길 위로 수천 척의 조조군 전선잔 전이 줄지어 떠 있었다. 조조는 남아하며 형주를 손에 넣었고 이제 오나라 강동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중원의 명장과 문관들을 이끌고 남방을 제압해
천하통일을 이룰 야심을 드러냈다. 물 위의 싸움이라 해도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조조는 자신만만했다. 그가 가진 수는 80만. 적은 강동과 촉의 연합군을 가볍게 눌러버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 반대편 강 언덕 위에 젊은 명장 주유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바뀌는 방향을 느끼며 그는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하늘은 아직 강동을 버리지 않았구나. 주유는 조조군이 북방 출신이 많아 수전에 능하지 않다는 점을 간파했다. 게다가 긴 행군으로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경주를 함락하느라 보급도 부족했다. 그때 황계가 나섰다. 주공, 제가 몸을 바쳐 불화선호 좌한 계략을 실행하겠습니다. 황계는 일부러 조조에게 투항하는 척하며 편지를 보냈다. 조조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고 황계의 배를 항복선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 배는 불길을 품은 선박이었다. 강풍이 북서에서 남동으로 불어올 때 그 불길은 그대로 조조의 전선들을 덮치게 될 터였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다. 어두운 밤, 바람은 북서로부터 불어왔다. 황계의 화선이 조조의 수군 진영을 향해 달렸다. 배에는 타르와 기름, 마른 풀과 불씨가 가득 실려 있었다. 점화하라. 불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위에 떠있던 조조의 선박들이 연쇄적으로 불에 타오르며 폭발하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터지는 불꽃, 타오르는 병사들의 비명, 물에 뛰어드는 자들의 절망, 적벽은 지옥이 되었다. 그 틈을 타 주유와 감령, 능통 등의 장수들이 수군을 이끌고 급습했다. 강을 가로지르던 조조의 자만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바뀌었다. 조조는 간신히 몇몇 기병과 함께 허둥지둥 퇴각길에 올랐다. 추운 겨울 언덕길에서 말은 미끄러지고 군사들은 진흙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하여 적벽대전은 촉과 오의 대승으로 끝났다. 이 전쟁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삼국시대의 본격적인 분열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밤이 지나고 강 위에는 아직도 연기와 잿더미가 떠 있었다. 주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강동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제7화 삼국의 싹이 움트다. 적벽대전이 끝나고 장강 위의 연기와 불꽃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깊이 각인되었다. 조조는 겨우 목숨을 건져 허창으로 돌아갔고 그의 야망은 잠시 꺾였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남쪽의 주유와 손권은 조조의 패배를 기회 삼아 강동의 안정을 도모했다.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무찌른 뒤 손권은 점점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했고 그는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다. 우리 강동 홀로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유비와 손을 잡아야 할까? 그 무렵 유비는 유능한 책사 제갈량과 함께 경주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조조의 위협에 맞서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유비를 따랐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백성을 품는 장면은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전하의 어지러움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백성을 살펴야 한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하며 끊임없이 전략을 구상했다. 그의 눈은 이미 형주를 넘어 익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강동에서는 주유가 병에 걸려 점차 쇠약해져 갔다. 그는 젊고 총명했지만 제갈량과의 두뇌 싸움에서 종종 번민에 빠지곤 했다. 전하에 제갈량만 없었더라면 그는 눈을 감고 피를 토했다. 주유가 세상을 떠난 뒤 손권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경주는 유비에게 맡기고 우리는 강동을 굳건히 지키자. 그 결정은 향후 삼국의 구도를 고착시키는 중요한 선택이었다. 한편 익주에서는 마침내 유비가 촉의 지도자 유장을 설득하고 그의 군대를 흡수했다. 이로써 유비는 명실상부한 촉한의 주군으로 떠올랐다. 이제 조조는 북쪽에서 위나라를, 손권은 동남에서 오나라를, 유비는 서쪽에서 촉한을 세우며 각자 천하의 패권을 꿈꾸기 시작했다. 적벽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 불씨는 세 개의 나라로 흩어져 각자의 왕좌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삼국지는 본격적인 삼국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제8화 제갈량의 첫걸음. 남정북벌의 서막. 전하는 셋으로 나뉘었다. 위, 촉. 각자 왕을 세우고 각자 꿈을 꾸었다. 그러나 하나의 천하에 셋의 뜻이 공존할 수는 없었다. 조조는 위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조비는 헌제의 황위를 빼앗아 마침내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명실상부한 위나라의 탄생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는 깊은 침묵 속에 자리를 지켰다. 잠시 후 그는 결단하듯 입을 열었다. 한실의 적통은 내가 잇겠다. 그리하여 유비 역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족한의 탄생을 선포했다. 그 순간부터 삼국은 더 이상 지방 군벌이 아니었다. 정통을 자처하는 제국의 전쟁이 정면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유비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오나라와의 오랜 동맹은 이제 갈등으로 번졌고 관우의 죽음은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유비는 분노에 차 오나라를 공격했으나 이릉 전투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그의 충신들이 쓰러지고 유비 자신도 병에 걸려 백제성에서 눈을 감는다. 그의 마지막 부탁은 단 하나였다. 제갈 공명에게 모든 것을 맡겨. 그렇게 제갈량의 시대가 열린다. 그는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족한의 재상이 되었고 중심 하나로 나라를 이끌기 시작했다. 그의 첫걸음은 남정, 남쪽의 반란을 평정하는 것이었다. 남만의 지도자 맹획은 거칠고 용맹했으며 족의 사신조차 받지 않던 자였다. 그러나 제갈량은 무력보단 지략과 인내를 택했다. 진심은 칼보다 강하니 그 마음을 열어 보이겠다. 맹획을 7번 사로잡고 7번 풀어주며 제갈량은 인간의 도리를 보여줬다. 마침내 맹획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부터 진심으로 공을 따르겠습니다. 남쪽의 평정이 끝나고 제갈량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북벌이다. 그의 눈은 북녘을 향해 있었다. 위나라, 조위, 한실의 정통을 빼앗은 자들을 향해 첫 번째 북벌이 준비되고 있었다. 삼국의 대립은 이제부터 지략과 충성, 기생과 이상이 얽힌 진정한 대서사시로 돌입하게 된다. 제구와 북벌의 서막, 천하삼분을 깨우다. 제갈량은 단 한 번도 황제가 되고 싶단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 비단 옷을 입고 조용한 서재에서 붓을 들고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황제의 뜻을 깊이 이해했고 한실을 위한 충심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남만을 평정한 지 1년. 그는 조용히 병력을 정비하고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긋는다. 기산에서 출정해 장안까지 내달릴 것이다. 북벌. 그 이름은 백성들에게 희망이었고 군사들에게는 사명감이었다. 제갈량은 오로군 중 하나, 기살로를 택한다. 가장 험하고 먼 길이었지만 그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식량을 아끼게 하고 말과 수레를 쉬게 하며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 전쟁은 적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니라. 첫 번째 목표는 위나라의 장수, 하우무가 지키고 있는 천수. 제갈량은 시간을 기다리며 적의 내부 분열을 노린다. 그때 위나라 조정에서는 위기가 감지된다. 조진, 하우무, 사마에 각자의 속셈이 엇갈리며 조정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한 명, 타마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 기나긴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제갈량은 천수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한실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조조의 야망이 아닌 백성을 위한 전쟁입니다.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하우무의 병사들마저 항복한다. 기산 북벌은 첫 승을 거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제갈량은 승리를 선포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군을 돌리며 말한다. 이 승리는 믿음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그때 사마이가 위나라 조정에 말한다. 이제 그대들은 그를 얕보지 말라. 제갈 공명은 천하를 일으키는 자요. 어쩌면 위나라를 무너뜨릴 자이기도 하다. 타마이는 내심 두려움을 느꼈다. 제갈량의 전쟁은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었으므로 그날 밤 기산의 산들바람이 스친다. 제갈량은 별을 올려다보며 자신에게 묻는다. 과연 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제10화 사마의의 그림자. 지혜의 칼끝이 부딪힐 때 기산을 넘어 제갈량의 군대는 마치 바람처럼 북쪽을 향해 나아갔다. 그 길은 험하고 추웠으며 하늘조차 무거운 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병사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제갈량의 등에 실린 한실의 꿈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위나라 조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조지는 병으로 누웠고 하우무는 천수를 잃고 책망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남자 타마이스 마이가 전면에 등장한다. 그는 누구보다 말을 아끼며 그 누구보다 오래 생각하는 자였다. 그의 눈에는 야망보다도 생존이 깃들어 있었다. 제갈량과의 싸움은 한 번도 칼이 아닌 칼날 끝의 순결로 이뤄질 것이다. 타마이는 군사를 이끌고 서서히 서량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는 성문을 나서며 한 병사를 불러 세운다.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이번 싸움은 나와 그 사람 제갈량 둘만의 것이니. 한편 제갈량은 성문 앞에 도착한다. 그가 노리는 다음 도시는 장안이 아닌 전략 요충지 진양이었다. 그는 바둑판을 앞에 두고 중얼거린다. 진양을 차지하면 위는 심장을 잃는다. 그러나 사마의 역시 진양으로 군을 움직이고 있었다. 두 천재의 전략이 지도 위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갑작스레 큰 비를 내렸다. 진군은 지연되었고 식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제갈량은 서둘러 군량을 분배하고 수레 대신 나무 소무 려우려우마를 만들어 공급로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움직임마저 타마이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겠군. 그러나 멈출 필요도 없다. 나는 기다릴 뿐이다. 타마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제갈량의 실수 아니면 하늘의 변덕. 그리고 마침내 제갈량의 군량이 끊겼다. 위기였다. 병사들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장수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제갈량은 조용히 죽간 조지엔을 펴고 또다시 붓을 들었다. 병법 제8장.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다음 전진을 위한 숨고르기다. 그는 군을 후방으로 빼며 함정을 파고 공성 진영을 만들고 글병 너머에 비어있는 병사들의 진영을 만든다. 그리고 소문을 흘린다. 진양 뒤편에는 복병이 숨어있다. 타마이는 고민한다. 그리고 결국 진격을 멈춘다. 제갈량은 웃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하늘을 본다. 이 한수로 겨우 반년을 더 벌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삼국지 앞으로의 이야기 함께해요.